재벌 회장들은 횡령이나 배임으로 회사에 잔뜩 손해를 끼쳐도 이내 사면을 받아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그룹 저 그룹에서 비슷한 범죄가 되풀이되는 거겠죠. 서신남 노회찬과 의리남 유시민의 저공비행. 자, 노회찬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 저는 뭐 별일이 없습니다만 우리 저공비행 네. 어느덧 5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5번째죠. 예, 오늘 비행기 몰고 어디로 가죠? 오늘도 역시 재벌입니다. 예. 멸종 위기에 처해야 되는데 아직 안 처하고 있는 예. 재벌들. 또 특히 지금 여러 당들이, 모든 당들이 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청취자들도 그렇고 육군자들이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명품이고 어느 게 진품이고 어느 게 짝퉁이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재벌 개혁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좀 탐사해 가는 예. 저공비행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예, 재벌을 어찌했을까이? 예. 재벌을 왜야뭐 줬노? 이 문제입니다. 예, 민족의 골칫거리. 그리고 이게 이 재벌을 자꾸 우리가 저공비행으로 탐사하고 기청수사를 하는 이유가 네. 뭐 자본주의를 파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좀먹고 있는 재벌에 맞서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왕왕 들어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뭐 자본주의 지킬 것이 본업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본업이 아닌데. 우리도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본주의를 갖다가 험악하게 망가뜨리는, 발전적으로 이렇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고 험하게 망가뜨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일단 새 집 다른 게 질 때까지 여기 고쳐가면 살아야 되는데. 그걸 기둥을 뽑으려고 하고. 지 혼자 살겠다고 자꾸 기둥 뿌리를 톱으로 썰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열차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수호 투쟁에 나서서 우리의 경비행기를 몰고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예. 반국가 사범들, 반체제 사범들, 반체제 사범들, 반자본주의 사범들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기총소사를 예.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태평양도 건너가고 대서양도 건너가고 좀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이 재벌들 다른 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나? 또는 우리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도 줄이기 위해서도 타산지석 삼아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일본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또 선진국으로 갔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비행기 몰고 현해탄 건너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지금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가고 대서양 지나서 또 유럽 가고 오늘 굉장히 장거리입니다. 우리는 아직 대기권은 벗어날 수 없지만 대기가 있는 곳은 항상 갈 수 있습니다. 대기가 없으면요 우리 비행기 못 떠요. 좀 개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서는 도저히 이 항공로도 다 읽을 수가 없고 이게 참 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 비행만 해봤기 때문에 오늘 좀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폭기 같은 데는 원래 폭탄 떨어뜨리는 사람도 따로 이렇게 날개에 타 있고 여러 사람이 타죠. 뒤에 오늘 두 분 태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죠. 그 두 분은 정말 이 멸종 위기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이 왕성하게 식욕을 과시하고 있는 재벌들의 본질과 그들의 생태, 먹이 활동의 양상 이런 데서 깊은 조예를 가진 두 분을 우리가 오늘 뒷좌석에 태울 겁니다. 평생을 재벌 멸종을 위해 바치신 분들. 자본주의 시장경제 수호의 전사들 모시고 오늘 갈 예정이고요. 이제 본격 두 분 모시기 전에 안내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꾸준히 우리 이 자본주의 수호 투쟁을 위해서 재벌들을 저공비행으로 탐사하는 와중에도 짬짬이 좀 볼거리로 정수장학회를 어루만져 왔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3회에서 다뤘나요? 정수장학회 2회에서 다뤘군요. 다루고 난 뒤에 바로 그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죠. 연락이 와가지고 또 그 항변하고 예. 또 뭐 그걸 팔아치우느니 마느니 이렇게 어느 도단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팔아치워질 위기에 있는 정수장. 부산일보 노동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사실 부산에서는 지금 이것이 핫 이슈입니다. 예. 보니까 포털의 기사도 많이 읽은 기사 이렇게 보면 부산은 이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관련 기사가 제일 많이 읽은 기사로 겁니다. 꼽히더라고요. 예. 우리가 3월 7일 날 오후 7시 예, 비행기 몰고 부산 현지 저공 비행 예. 생방송으로 입장료 있습니까? 없다고 알고 없는 있습니다. 걸로 압니다. 예. 사실 우리가 하늘에 비행기 날 때 그 쳐다볼 때 돈 안 내지 않습니까? 삐라도 되게 공짜로 뿌리지. 그렇죠. 예, 삐라 예. 뿌리는데 돈 받는다고 누가 받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뭐 돈 넣어서 보낸 사람도 봤습니다. 예.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예. 삐라만. 우리는 삐라만 뿌립니다. 우리 노회찬 대변인하고 저하고 이제 가서 부산일보 노조 지부장, 언론 노조 부산일보 지부장 예. 이호진 지부장. 예, 지부장하고 아마 한 분 정도가 더 이제 돼서 네. 4사람이서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우리 부산의 역사 부산 현지에서. 예, 부산 현지에서. 시민과 함께. 예. 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예. 비행이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기 비행 말고 네. 임시편을 편성해서 이날 네. 수요일인데요. 네. 이날이 우리 이제 그 전주에 며칠 전에 녹음한 또 저공 비행이 업되는 날인데, 네. 업되되는 날인데, 예. 이날 또 우리는 또 비행기를 몰고 또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생방송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 비행 그 청취자 카페 만들어진 거 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소개 한번 소개 한번 한번 하시죠. 예, 사실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로 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청할 바 또는 여러 소감 또는 이런 걸 또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장이 필요해서, 가만히 놔둬도 만들어지겠지만 또 몇 분들 도움을 얻어가지고, 카페 형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공비행 다음 카페인데요. 네. 리뷰 유시민과 노회찬의 저공비행 이렇게 돼 있고 많이들 가입하셔서 청취 소감문도 올려주시고요. 거기 다른 분들이 올려놓으신 소감문에 대한 소감도 올려주시고, 네. 저희들도 방문해서 소감문에 대한 대답도 좀 드리고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좋은 소감 주신 분들은 저는 책도 한 권씩 선물로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노회찬 대표님. 예, 저도 뭐 있잖아요. 그 예. 진보의 재탄생, 재구성, 재탄생, 네, 진보의 재탄생. 네,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카페 저공비행 카페 찾아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번 주의 항로, 탐사 목표 등등을 다 말씀드렸고 이제 그럼 손님을 모시고 떠나야죠. 예, 이제 떠나야죠. 이제 활주로로 갑시다. 네, 오늘도 살아서 돌아올 겁니다. 예, 이제 최근에 재벌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또 지식인 사회나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뭐죠? 그 이름이 한나라당이 뭐가 됐죠? 새누리.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재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재벌 정책이 나오고 있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당의 입장으로 또 재벌 정책을 발표를 했죠. 했습니다. 예. 그 며칠 전에 그리고 예. 새누리당은 또 지금 다 발표한 건 아니고요. 민주당도 물론 다 발표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은 지금 일부 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이렇게 좀 공개가 된 상황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뭐 신문을 보니까 자꾸 새 나간다고. 예. 새 나간다고. 새누리당이니까 새 나가는 게 당연하죠. 낱말은 새가 들으니까.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쥐가 듣고. 그러니까 새가 듣기도 하고 쥐가 듣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내부 긴장이 이렇게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재벌들 쪽에서 가만 안 있겠죠. 이런저런 통로로 또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재벌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아주 큰 주제입니다. 이 재벌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둘이서 다루기에는 너무 벅차서 네. 손님을 두 분 좀 모셨습니다. 네. 예, 우리 오늘 비행기는 최초로 4사람이 탑승하고, 예, 재벌과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이제 탐색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성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김태동 교수님과 네. 홍종학 교수님 모셨는데요. 네. 저희가 소개하기보다 예. 우선 박수로 맞이하면서 예.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우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김태동 선생님, 청취자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예. 부족하시면 저희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심상정 대표 경우는 무슨 심씨냐고까지. 정성심씨. 저는 6학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5회까지로 보면은 제일 나이가 많은 지금 사람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저도 라디오하고 인연이 있는 게, 네. 90년, 91년, 2년 동안은 매주 2번씩 25분 정도 MBC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예. 그땐 스튜디오도 아주 좋고 시설이 좋았는데 오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더덥하죠, 보니까 여기는. 예. 세월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고 재벌의 힘이 20년 동안 커졌구나. 결국 재벌이 경제만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론에도 직간접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낍니다. 그 뒤에 라디오 때 저도 굉장히 애청자가 많았어요. 전국에. 특히 버스 타고 다니시는 네. 분들,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때 오전 11시에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정치인들도 듣고 또 정치인들이 직접 안 들어도 저 김태동이는 애청자가 많다더라 이제 소문을 듣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외환위기 직후에 국민의 정부에 들어가서 청와대 각하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각하죠. 근데 예. 그분은 각하란 말을 정말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통령님으로 바꿨죠. 예, 그래서 예. 어떤 분이 정치인인데 쓰지 말라고 하는데 또 썼다가 정말 혼나는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아주 혼내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대통령이 집무하는 구역인 청와대에서 1년 수석 비서관을 하다가, 근데 경제수석을 3개월밖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후에 국민의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라고 하는데, 3개월밖에 못 하고, 갑자기 정책기획수석이라는 걸로 이제 옮겨졌는데, 저도 아직 지금 10여 년이 지났지만 왜 이렇게 옮겼는지. 혹시 그 뒤에 그분들이? 제가, 물론 여러 가지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해서 그랬겠지만은, 그 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나라에. 나중에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사에 2개의 5.18이 있습니다. 두 날 다 이게 슬픈 날인데, 첫 번째 5.18은 우리가 잘 알려진 1980년 5월 18일이고, 그건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잘 아는 광주민주화운동 시작한 날이죠. 두 번째 5.18이 이제 1998년 5월 18일. 우리 김태동 경제수석께서 경제수석을 그만두고 정책기획수석으로 기획수석으로 이렇게 바뀐 날. 바뀐 날이 그 날입니다. 5.18.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석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경제수석을 강봉균 씨로 바꾼 것은 정책 혼선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비롯해 외자 유치책이나 실업대책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율할 때마다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내왔습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개혁정책을 가속화하되 보다 현실성 있게 펴나가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데 그날을 왜 슬픈 날이라고 하느냐? 사실은 그 국민의 정부 이제 첫 경제 수석으로 발탁되셨을 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IMF의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재벌 그렇죠. 체제를 갖다가 지목을 하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재벌 혁신, 재벌 개혁을 강하게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들 그 초미의 관심사는 그거였고 청와대에서는 이걸 담당하는 바로 부서가 바로 경제수석이었고 그래서 또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도 아닌 이제 이 재벌을 최초로 손볼 수 있는 또 이 전문가로서 우리 김태동 선생님이 이제 그걸 맡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모았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겁을 많이 먹은 쫄았던 사람들이 일련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5.18이 우리 밖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당사자로서 또 감회가 또 다르시겠지만은 밖에서 볼 때는 그 5.18이 마치 이제 그 계엄군이 이제 광주 시내 진립하듯이 이 완전히 재벌 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여러 손들이 사실상 청와대 안에까지 이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날이 아니었는가? 아이고 청취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 노회찬 의원의 말 수준에 제가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어쨌든 지금 긴장이 됩니다. 저는 역사적 증언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태성 교수님 요즘 강의하세요 대학에서? 제가 강의는 끝났고요. 예. 그럼 정년퇴직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정년퇴직이 2월 말이면은 됩니다. 이달 말? 예, 그러니까 현재는 뭐 이달 말까지는 교수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근데 정년퇴직 하셔도 강의는 하시던데 계속해서. 뭐 이것도 강의죠. 예. 이것도 강의입니다. 뭐 강의라는 게 꼭 교실에서 하고 학교 안에서만 해야 강의가 아닙니다. 그럼 저희 비행기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종종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 때고 저희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홍조학 교수님, 청취자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조학입니다. 저는 이제 김대중 선생님이 1세대라면 1세대 앞에도 또 있으시겠죠? 김종인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되시나요? 비슷하신 연배신가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국보위에 계셨던 분이. 그러니까. 좀 까칠하십니다, 오늘. 그분은 비대위 전문이세요. 국보위도 비상대책위원회였고. 5.18은 그분이 잘하시죠. 예. 요새 새누리당 비대위도 비상대책위원회고 비대위 전문이시고 그분은 우리 김태성 교수님은 이제 뭐 좀 다르시죠. 네. 하여튼 이제 김대중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다음 세대쯤 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재벌에 관련돼서 그 당시에 그 재벌의 비합리적인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외환위기 이전에.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책을 하나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제목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랬더니 경실련에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좀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저도 글쎄 그런 거라면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미리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으셨을 건데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더군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고. 예. 돈 되는 일이 다 없어지죠.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예. 참 순진한 생각이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재벌개혁위원장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경실련에. 예. 경실련 경제정의실현 실천 시민연합이 약자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고 저희들 사실은 이제 조용히 공부를 해왔죠. 그러니까 손으로 꼽습니다. 이렇게. 재벌개혁을 하는 저희들끼리 이렇게 손으로 꼽고, 그랬는데 갑자기 요즘 재벌개혁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놀라고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다음에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그냥 사장돼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이러고 이제 걱정을 해왔는데
이렇게 재벌 개혁이 이렇게 공론화되니까 그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 기분도 좋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또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이 재벌의 폐해가 실제로 경제력 집중의 여러 다양한 현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재벌을 구경만 해왔다고요. 예. 사실은. 야, 재벌 부럽다. 또 재벌이 잘 되면 우리한테 뭐 좀 떨어지는 게 있을지 몰라. 이렇게 구경만 해왔는데 그때도 사실은 서로가 연관이 돼 있었죠. 근데 지금 특히나 지금 와서는 이제 골목에서 쫓겨나고 뭐 장사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기업도 보면 다 이제 재벌 기업 아니면은 다 재벌에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그 기업이 늘어난 걸 보니까 재벌 계열사들이 하루에 하나씩 늘어났더라고요. 예, 일요일, 토요일 빼고요. 예,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한 개씩. 예, 늘어나가지고 지금 보면은 재벌 그룹 계열사들의 총 숫자와 우리나라 그 상장 회사들 총 숫자가 같아요. 예. 그만큼 유력한 회사들은 다 거의 다 이제 재벌이 다 이제 삼켜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재벌 때문에 불편해지는 아파지는 고통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재벌에 대한 문제식이 높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선거 때문에 이제 한두 번 우리가 속아온 게 아니지만 정권 교체기마다 또 이제 재벌에게 회초리를 그게 좀 이따가 보니까 회초리가 뭐 이렇게 사탕으로 변하기도 하고 솜사탕으로 변하는 예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게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홍정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몇 번 토론회도 같이 참석을 하고 이제 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다룰 때도 한번 참석을 했었고 FTA 때도 참석을 했었고 제가 그 가만 느끼는 게 이제 운동권 아닌가 이런. 여기 경실련 좌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인가. 경실련 우파는 새누리당으로 많이들 가시고. 흔히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주화는 6월 항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정치 민주화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특히나 경제 민주화는 이제 시작이다.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는 6월 항쟁이 아직 오지 않았다. 온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시대는 부른다. 운동권을. 경제 민주화 운동권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자, 우리 홍정학 선생님은 지금 학교 이름이 바뀌었죠. 가천대학인가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경원대학교. 네, 공식적으로는 아마 그 3월 1일부터인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뭐 홈페이지 가봤더니 이미 가천대학교로. 네, 작년서부터 이미 다 그 교육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바꾸고. 뭐 재벌 연구한다고 학교에서도 애로사항 있는 건 아니시겠죠?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김정은 선생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맞나요? 예. 이제 거기는 정년퇴직을 곧 앞두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시민들과 함께 강의하는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가지실 계획이시죠? 네, 작년에는 희망버스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 반대 현장이나, 여러 군데 가서 현장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트윗에 사진 올라온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우리 김태동 선생님의 정년퇴직을 축하하면서, 헌법 위에 놀고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 헌정하는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종학 선생님은 좀 젊은 축에 속하신데, 사실 이제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소액주주 운동 비롯해서 재벌들의 어떤 구조개혁, 소유 경영 분리 운동 이런 걸 한참 IMF에 할 때, 그때 이제 한동안 장하성 교수가 소액주주 운동 관련해서 떴고, 그 다음에 참여연대의 김상조 교수.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지금, 미국 가 있더군요, 김상조 교수는. 네. 그리고 방송대학교의 김기원 교수님 같은 분도 맞습니다. 참 이 분야 열심히 하셨고요. 저도 그때 소액주주 운동하는데 사원총회인가요? 뭐라 그럽니까? 주주총회. 근데 주식 하나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죠. 이 재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 다 하고 사실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재벌 체제, 우리 재벌 체제 또는 재벌들의 행태 또는 재벌 현상 이런 데서 오는 가장 큰 우리 삶의 문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 재벌이 있어서. 그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하고 일단 가겠습니다. 뭐가 문제죠? 먼저 홍정학 선생님 먼저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외환위기 이 IMF 사태도 사실은 재벌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도 또 역시 저는 재벌 때문에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도 지금 뭐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내년도 경제 상황이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다음번에 경제 위기가 오면은 아마 IMF 사태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인들이 아마 인식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항상 느끼는 안타까움이었고요. 다행히도 요즘 이제 저희들 얘기가 들은 대로 설득력이 있는 게 바로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이 얘기를 알려드리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홍준학 교수 미국수 박사학이에요. 네,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재벌 문제 가지고 이렇게 그 재계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틀리고 우리 언론에서 뭐 전혀 얘기를 안 해주고 지금도 저희가 비디오를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비디오 제목이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니까 일반인들이라든가 언론에 전혀 언급이 안 되니까 잘 모르는데 한국 재벌과 같은 게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재벌들이 막 이제 난리법석을 친 다음에 대공황이 오는 거죠. 1929년부터. 네, 1929년부터 그것이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이게 이런 우리 재벌과 같은 이제 거대 기업 집단이 저렇게 부를 독점하게 되면 경제 위기가 오는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인위적으로 재벌을 해체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재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다음에 미국이 한 3, 40년간 황금 시대를 맞게 되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한국 같은 재벌은 없지만 이제 월가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월가가 저렇게 이제 비등해지면서 지금 제2의 위기가 맞은 건데 우리보다 훨씬 약한 상황에 월가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의 상황은 1920년대 미국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다. 부동산 투기가 붐이 일었고 가계부채가 굉장히 극심하게 많고 재벌이 지금 뭐 다 독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가난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해지니까 경제가 계속 침체 상태로 오니까 계속 이제 빚을 대주는 거예요. 그럼 빚 대주면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재벌 물건을 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은 돈을 찾고 이 악순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학자들은 항상 걱정하고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TV에도 안 나오고 이제 신문에도 안 나오고 예, 신문에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이 프로가 헌정하시는 그분들은 다 거기에 이렇게 우호적이시고 이러니까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재벌 얘기가 이만큼 왔다는 것은 제 얘기는 그만큼 지금 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회가 위험해졌다. 네, 위험해지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요 하나의 뭐라 그러나 체감할 수 있는 상황.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태성 선생님,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가만히 제가 좀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막스가 얘기한 노동 착취만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7가지 더 착취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2시간도 짧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그냥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쓴 거니까. 노동 착취 외에 재벌에 의한 착취. 그건 뭐 잘 알려진 거 아닙니까? 이미 얘기하시고 중소기업 납품가나 이제 소비자한테 비싼가. 소비자 착취. 이제 외국에 파는 건 싸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비싸게 하고. 세 번째는 아까 홍 교수 얘기했듯이 부동산 거품이 2008년에 미국에서도 깨졌고 일본에서는 이미 91년인가에 깨졌는데 이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계속이 되고 있거든요. 뭐 이번에도 자, 일단 제목부터 쭉 해주시고 이제 강론은 좀 이따 들어가죠. 그다음에 부동산, 환율, 고환율에 의한 환율 착취, 그죠. 수입업자나 소비자들. 그다음에 아까 카드 같은 지금 가계부채 늘어나는 빚 착취.
그다음에 물가 착취, 환율이 높으니까 물가도 높죠. 그다음에 그나마 일부 증권 사는 개미 투자자를 그 상투잡게 하는 증권 착취. 그렇게 하고 또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고 외국에서 투자한 이번에 론스타 먹튀처럼 그 외국 자본에 의한 착취. 외국 투기 자본에 의한 착취. 그러니까 지금 막스라는 사람이 예컨대 살아있으면 한국에 오면은 자본을 과연 뭐라고 할지. 삼부간이고. 그래서 아마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우선 제 나쁜 머리로 이 정도로 했는데 이 8가지 착취의 하나가 재벌 착취인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도 다 재벌과 고환율 저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재벌이 요구하는 정책이 재벌의 장학생들에 의해서 그 공무원들이 그런 정책을 만들고 청와대가 정책을 만들고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 8종의 착취, 종합 착취가 재벌과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김태선 선생님이 종합판으로 이제 쫙 훑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1편에서 다뤘나요? 왕자님, 공주님 얘기 다룬 게 1편이었죠. 1편하고 뭐. 왕자님들은 일감 몰아주기로 이제 하고, 3편에서 했군요. 3편. 그 다음에 이제 공주님들은 이제 뭐 빵집이다 뭐다 해서 골목 상권 빨아먹는 이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뭐 어떤가요? 우리 노회찬, 우리 소신남께서는 엑스파일 보면 지금 김태선 선생님 막 말씀하셨는데, 이런 직접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착취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우월한 경제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정치, 문화, 언론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를 그렇죠. 장악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스파일 그 유명한 엑스파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찌 보면은 때로는 헌법만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법률까지도 이렇게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탐욕, 지금 착취라 표현하셨지만 이 착취를 통해서 탐욕을 되게 실현시키는 이 일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언제 잡혀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런 권력의 어떤 길목마다 서 있는 판사일 수도 있고 검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전국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게 근데 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법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하기 위한 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불법 로비 등으로 이렇게 뇌물을 뿌려가지고 그런 정치 작업을 갖다 해놓는 거죠. 해놓는 건데 저는 하여튼 이 과정에서 보면은 아마 우리 정치자들 중에서도 착취라는 건 좀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맹수하고 자본하고 특히 재벌하고 차이가 뭐냐? 맹수는 참 무서운 동물들이죠. 그러나 일단 자기 배가 부르면은 더 이상 안 잡아먹습니다. 안 잡아먹습니다. 다시 배고플 때까지는. 근데 이 재벌, 이 거대 자본들은 항상 배고프지 않아요? 먹어도 끝이 없어요. 배 불러도 또 먹는. 그러니까 맹수보다 훨씬 더 위험한, 더 탐욕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참 이게 악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면 실제로 제가 이제 당사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IMF 때 IMF 근원이 사실은 재벌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우리는 나라 안에서는 외환 위기, 이제 달러가 이제 부족하게 돼 바닥이 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하게 나라가 이제 이 경제가 움직이려면 최소한의 달러는 있어야 되니까 외환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달러 내놔라 이러면 장동안에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금을 내놔라. 금을 모으자. 금 모으면 그게 달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이 집에 있는 애 돌반지 등 가지고 은행에 줄 서가지고 금 모으기 했고. 금송아지는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국내 유수의 자동차 회사 유럽 총판의 책임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분 얘기가 그로부터 좀 지난 후의 얘기가 바로 그때 자기들에게 본사에서 그룹 기조실에서 긴급 전문이 왔는데 금을 수입해라. 일체 달러를 한국으로 본국으로 보내지 말 것. 아니 여기는 지금 달러가 갑자기 없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는 평소에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번 돈을 갖다 계속 한국으로 달러를 송금해 왔는데 그걸 중단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환투기를 또 한 거죠. 환투기를 하는 거고 또 대한민국 언제 부도날지 모르고
세게 이제 부도날지 모르는데 들고 있다가 이제 예. 더 이윤이 많이 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과연 뭐 양심이 있는지, 같은 동포로 봐야 되는지, 그냥 예. 재벌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돈만 밝히면 좋은데요. 네. 아까 이제 돈 밝히다 보니까 이것저것 걸치적거리는 게 많으니까 다 치워버리려고 그러죠. 지금 우리 노회찬 대변인께서는 지금 재상고한 게 2월 달에 아직 일정 안 잡혔죠, 대법원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보면 폭로했던 엑스파일 보면 네. 그 200 몇 개죠, 테이프가? 273개인가? 예, 273개 중에 뭐 조금 3개 3개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특히 이제 검사들한테 돈 간 거 실명으로 네. 공개하셔갖고 지금 그 홈페이지 올린 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나머지 270개가 또 있잖아요. 네. 거기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유수한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 대통령들도 전부 현직에 있을 때 돈 갖다 바쳤고 대통령 후보 때 차떼기로 돈 실어다 주고 네. 노무현 대통령 경우도 차떼기는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10억짜리들 좀 주고 그랬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검사들도 그렇게 다 떡값 준 걸로 돼 있고 뇌물 이게 이제 국회의원, 장차관, 네. 고위공무원, 뭐 중앙부처의 그러니까, 실국장들, 네. 언론계 다 뻗쳐 있는 거 아닌가요? 그 270개를 더 열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저는 그게 더 겁이 나는데. 저는 그 중에 몇 개만 본 사람인데도 나머지는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일단 그 제가 본 3개를 놓고 보면은 이 삼성그룹에서 이 그룹 이건희 총수부터 헌법을 제대로 읽었구나.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기관이죠. 예. 공부를 예, 헌법에 나와 있는 직책,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장관, 그건 뭐 국무위원, 판사, 검사 같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는 1차 대상인가. 헌법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헌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구나. 헌법에 안 나와 있는 지식인 사회까지 다 사실은 했죠. 아니겠습니까? 했죠. 당연하죠. 그러면 지식. 그래서 그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정치인들 중에요. 이제 정치인들하고 재벌개혁 저희가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불러서 재벌개혁 뭐 방안이 뭐냐, 정책이 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으세요. 그러면 저희야 뭐 학자들이니까 시민운동하고 그러니까 가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근데 말씀 다 듣고 나서 그다음에 조용하세요. 그거 어디다 했는지 몰라. 근데 유일하게 그렇게 얘기 듣고 실제로 그걸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여자분들이세요. 신모, 광모, 그렇고 이모,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이게 제가 미국에서도 보니까요. 미국도 그런 중요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자들이라고요. 여자들은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주요 엘리트는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특히 이제 한국에 같이 이제 학연, 지연 뭐 이런 걸 얽혀 있으니까 다 관리가 되고 거기에서 빠진 사람들, 요분들이 그나마 재벌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전 관리를 안 하니까 관리를 안 해주니까 제가 아니 진짜 떠들 수밖에 없는. 전화 한 통 없어요. 우리 홍정학 교수님은 교수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쳐요. 우리 김태동 선생님은 청와대에 계실 때 청와대 수석 그때는 장관급인데 그 재벌에서 관리 안 해주던가요? 관리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죠? 뭐 관리에서 바뀐 거 아니에요? 밀어내는 관리를 다른 직책으로 보내는 관리를 했구나. 그렇죠. 보통 관리를 하면 뭐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사과 상자에 사과가 아닌 다른 걸 담아서 준다든가 이런 게 관리죠. 배를 담아서 준다. 아니 뭐 하여간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부수 많은 걸 자랑하는 신문들이 그때 98년 2월에 그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 경제수석이나 다른 수석을 임명했는데 유독 경제수석만 하고 또 한 자리인가를 2명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재벌 언론들이 저를 뭐 정말 반시장주의자, 뿔 달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반시장주의라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재벌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저는 경실련일 때 홍 교수처럼 뭐 재벌 개혁 분과도 안 했고 특히 저는 일반인들이 청취자 다 아시겠지만 재벌하고 재벌 총수 일가는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재벌 기업과 총수 일가는 다른 거다. 그거 상법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법의 부식이지만 그래도 대학교 때 한 과목 들은 상법 지식으로 알 수 있는데 우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직
재벌하고 재벌 총수가 다른 점을 모르세요. 예. 그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리나? 이게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하고 아파트 주인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단독주택 그 집도 그 집이 100년 가는 동안 집주인은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만 기업이라는 건 이제 그동안 크기도 하고 작아지도 주로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기업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 재벌을 좀 잘한다고 봐요. 우리 산업화하고 수출 5천억 불 이상 늘어나고 하는데 재벌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죠.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재벌은 일부예요. 이게 일부가 뭐냐면 무법, 부패, 세습 재벌인데 좀 길어요. 무법, 부패, 세습 재벌. 불법이라고 않고 무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노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법이 마음에 안 들면 어느 재벌은 법을 바꿔버려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 그런 재벌을 뭐라고 부를까 더 좋은 말 있으면 좀 입법 재벌입니다. 얘기해 주시고. 그건 이제 무소부재 하시고 무소불위 하신 그런 그다음에 재벌이죠. 이제 그런 재벌이 몇 개 있고요. 한두 개, 두세 개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부패한 재벌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비자금이다, 떡값이다, 기타 여러 가지 혐의로 총수님이 그 발각이 되는 경우가 드문데 가뭄에 콩나듯이 발각되는데 발각되고 나서 실형을 산 예를 저는 재벌 총수의 경우 아직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정찰제입니다. 재벌 정찰제.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신 경우. 예. 감옥에 들어간 경우 있는데 우리 경우에도 되게 이제 2심 이렇게 받으면서 나오게 됩니다. 며칠 있다 나오고 왜 사면하고 이런 식이죠. 병원에 잠시 가 계시다가. 그래서 저는 깨끗한 재벌은 아주 좋아해요. 제가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수성가한 그 초대 재벌 총수. 창업자. 정주영 씨나 이런 분 나 존경해요. 예? 김우중 씨는 물론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그 대우를 못해서 스스로 도망간 사람이고. 그래서 무법 재벌이나 부패 재벌이나 세습 재벌의 총수가 아니면은 다 좋아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문제가. 그거 저보고 유시민은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없어요. 저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정말 사랑해주고 싶어서 대상을 물색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대기업으로서 이제 유한양행 그룹이 있는데 그건 재벌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분 이제 창업자가 돌아가시면서 다 거의 다 사회에 환원했으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고 깨끗하고 세습하지 않는 재벌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학자들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탐구하셔야지. 없는 걸 자꾸 사랑하시는. 그렇게 이해해야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그냥 잠시 뭉뚱그려 보면 우리 홍성학 선생님이 대체로 거시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재벌들의 행태, 이것이 한국 경제의 거시적인 위기를 갖고 올 수 있는 폭탄이다. 그런 점을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셨고요. 김태성 선생님께서는 이 재벌 기업 체제가 어떻게 시민들을, 국민들을 어떤 각도에서 착취하는가 6가지 각도에서 8가지 각도에서 소비자로 착취하고 무슨 채무자로 착취하고 무슨 또 외환 거래해야 되니까 환율로 착취하고 물가로 착취하고 이런 착취합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노회찬 대변인 엑스파일 문제에서 보듯이 이 재벌들은 또한 경제적으로 착취할 뿐만 아니라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헌법에 등장하는 모든 공직 직책을 탐구해서 그걸 싹 관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안 부르실 거예요. 정교하시네. 정신을 뺐습니다. 정신을 도둑질합니다. 정신. 그래서 젊은 때부터 물론 재벌이 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를 저는 견문이 좁아서 박원순 시장은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서 알지 모르지만 저는 모릅니다. 성대에도 물론 제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삼성이 다시 들어왔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삼성.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두산. 그 재벌이 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저희 다닐 때보다 이 사회 부조리는 더 심해지고 재벌의 피해는 더 심해졌지만 사회에 나와서 가두에서 네. 표현을 하는 시위나 집회로 표현을 할 때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마음으로 느껴도 안 되고 밥줄이 끊길까 또 더 대다수는 아예 영혼이 그냥 뺏기고 그런 쪽에는 정신을 예. 이렇게 쏟지 않는 예. 이런 식일 수도 있고 또 요새 청년 실업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도 뭐 물론 다른 나라도 청년 실업이 있지만 우리가 쭉 급격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는 그러니까 그 청년 세대의 그 미래를 뺏는 것도 이 재벌 체제다. 이제 그런 점에서 현재와 과거만 뺏었을 뿐 아니라 젊은 세대 그 미래까지 뺏고 그 젊은 세대 정신까지 뺏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뭐 괴물이죠. 괴물. 어떤 그 개그 프로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대기업 진로 상담 선생님이 대기업 직원 되고 싶다고 했더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학교에서 공부를 이렇게 좀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입사시험에 합격해서 가서 한 2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부장이 되면 자기보다 20살 어린 회장님 아드님이 상무로 온다고 그런 얘기,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숨만 쉬면서 돈을 열심히 모으면 몇 살에 집을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결국 지금 나온 모든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국민들이 사람마다 좀 다른 관계에서 재벌들의 문제를 느끼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명백히 파괴하거나 특히 요즘 골목 상권을 착취하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 지네발처럼 왕자님 공주님들이 빵집 열고 순대 팔고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경찰 체증반에 사진 찍히면 이 경찰하고 재벌하고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면접 시험 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으로 아이들을 짓누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 우리 헌법 제1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재벌이 아니냐. 종합적으로 저는 이렇게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특수계급의 탐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뭐 생각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재밌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예, 정운찬 총리가 전 총리께서 이제 거기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 서민들이 그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재벌들에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 요구를 한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껏 해봐야 재벌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각 재벌마다 뭐 몇백억. 아니면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네가 이익을 한 2조쯤 올리면 중소기업한테 한 5천억쯤 주는 요런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재벌기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재벌이 저걸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러면 그걸 받으면 또 많은 국민들은 재벌이 그래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주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제 기대를 역시 안 저버리고 그걸 안 받더라고요. 전경련이 오늘 열리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목표보다 이익을 더 내면 일정 부분을 중소협력업체에 나눠주는 이른바 이익공유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오늘 열리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익공유제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를 초과해 이익을 낼 경우 일정 부분을 중소협력업체에 나눠주도록 하는 것으로 대기업들은 현재 시행되는 성과공유제로도 충분하다며 시행을 반대해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원찬 총리한테 토론회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재벌한테 우호적인 거를 제안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받지 않는 재벌의 탐욕스러움.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 골목상권의 그 왕자님, 공주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재벌들이 1년에 광고비를 쓰는 것만 수십조 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이익을 얻어봐야 얼마를 얻겠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왕장님, 공주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재벌 내부에서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저렇게 바보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재벌의 내부 구조는 굉장히 경직적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김태경 선생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대회에서 황제 나가서 경영이죠. 황제 경영. 네, 황제 경영이기 때문에 나가서 영업하고 뭐 물건 만들고 이러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관료주의에 빠져 있어서 이게 국민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이게 같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거를 지금 의심하게 만드는 정도까지 왔단 말이죠. 그 신종 계급제도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대표적인 게 그 삼성자동차 같은 거죠. 사실 그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 산업 현재상 또 하나의 거대 자동차 회사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 삼성그룹 이근희 이 총수의 취미가 자동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요즘은 자전거가 취미도 어느 회사에서 또 자전거 만들어가지고. 어떤 2세가 자전거 체인점 만들었다가. 자전거 또 그 수입에다가 딱 조그만 가게들 다 망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삼성자동차의 말로는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망하는 과정에서 생긴 막대한, 그 부채. 그 누가. 공적자금 집어넣어가지고. 그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꿨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그 카드 대란, 아까도 이제 2003년도 이제 가장 크게. 그때 저는 여당에 있으면서 괴로웠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일단 제대로 감독을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이제 발단은 정말 이 탐욕스러운 이제 이 재벌들의 어떤 맞습니다. 그런 속성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 신용카드라는 게 좋은 제도 아닙니까? 자기의 수입이나 소득 또는 저축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신용이 확실한 사람한테 그에 맞는 신용카드 후불제로 이렇게 물건을 하는 서비스인데 이걸 길거리에 가는 중학생한테도 길거리에서 파라솔 펴놓고 앉아가지고 카드 한 장 이렇게 따오면은 수수료를 갖다가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준다고 하니까. 냉장고도 주고 막. 그러니까 중학생한테도 이걸 다 발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온 국민들에게 빨리 돈 쓰라. 그게 감당하든 감당 못하든 빨리 돈 쓰라. 뭐 이렇게 권장한 거 아닙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요. 저기 어디 뭐 뉴욕 뒷골목 같은 데서 애들한테 마약 공짜로 싹 주고 마약에 중독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마약 사라. 그렇죠. 알아서 찾아오죠. 사라.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재벌 규탄 대회를 한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저만 사랑가를 불렀네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현실의 대상을 못 찾으셨어요. 사실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노래는 부를 수가 없고. 괜찮습니다. 아니 좀 청취자가 저보다 뭐 수십 배 재주가 좋으실 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벌이 있으면은 이건 법을 잘 지키고 깨끗하고 세습 안 할 불법 세습을 안 할 그런 재벌이 있으면 그 재벌 사랑가를 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저공비행은 재벌을 찾습니다. 무법 불법을 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며 그리고 세습하지 않는. 왜냐하면 재벌이 제가 말씀드린 또 여기 네 분이 다 말씀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개혁이 되면은 제일 이익을 볼 때가 어디냐면 재벌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총수도 이득을 보고 재벌의 임원, 직원들 다 이득을 보고 소비자들, 그 하청업자 다 이득을 보는 건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저공비행은 우리 김태동 교수님의 절절한 제안에 따라서 사람을 찾습니다. 불법과 무법을 저지르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며 세습하지 않고 정말 주주와 직원과 임원과 소비자들, 고객들, 협력업체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깨끗한 재벌을 찾습니다. 이런 재벌을 혹시 보신 분께서는 저희 저공비행 다음 카페로
예, 즉각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찾아서 저희 비행기에 탑승시키도록. 네, 본인이 직접 찾아오셔도 좋고요. 자, 일단 앞부분 이 재벌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벌 체제, 재벌들의 행태, 재벌들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우리 경제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 이런 의문도 하나 있고. 그럼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심각하다면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는 걸까? 만약 대책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성공되지 못한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곧 따라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재벌은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현 시점에 그런 거고 예전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이 말하자면 자본주의 이 어떤 본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 산업국가나 미국에도 있었던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홍정학 교수님이 그 연구를 좀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아까 이제 김대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재벌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신까지 지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사실 자체가 전혀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보도가 안 돼요. 그런 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데요.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서구 자본주의의 한국 재벌과 같은 형태들이 조금 유행을 달리하지만 되게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각국마다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왔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이제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벌들이 또 결탁해서 이렇게 전쟁도 일으켰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럽에서는 강제적으로 재벌을 해체하기도 하고. 해체하고 망하고 그렇게 됐죠.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로 드는 게 이제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인데, 발렌베리 가문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영 투명성을 굉장히 높이고, 대신에 발렌베리 가문은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대공황 당시에 무너져가는 기업들을 발렌베리 가문이 다 인수를 해서 살리는 이런 걸 하죠.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있으니까 이런 유럽의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온건한 재벌 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해서 사회적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 투명성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렇게 거기하고 조금 다른 방식이 우리 재벌들이 미국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도 우리 재벌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요즘 때마다 미국 얘기만 해서 꼭 무슨 친미파처럼 이렇게 보이고 아는 게 제가 미국 경제뿐이라 이렇게 별명까지 얻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 전혀 이게 안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서 경제학자들도 이걸 모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제 관료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무런 우리나라의 참고 문헌 없이 미국 문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찾아가다 보니까 미국에선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되게 1910년에서 1930년 사이. 이때 미국이 지금 한국과 같이 재벌 문제가 그걸 이제 그냥 재벌이라고 통칭을 하면 조금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대기업 집단 문제가 굉장히 성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 재벌 개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재벌 개혁하는데 한 30-40년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라고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민족 자결주의 얘기에서 우리 1차 대전 승전을 이끈 미국 대통령. 승전을 이끈 미국 대통령이신데 제가 몰랐는데 이분의 승전 대통령인데 임기 말에 굉장히 비참하십니다. 비참하게 그 정권을 끝내는데 그리고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에 나올 때 공약을 재벌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 정책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했고요.
1910년대. 1910년대. 그러니까 12년에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20년까지 8년간 임기를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혁 입법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만든 것도 이분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를 만든 것도 이분이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 공약이 그거니까 뭐 얼마나 그걸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근데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네,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그거를 보고서 정말 전율을 느꼈는데 노무현 대통령 말기 분위기하고 윌슨 대통령 말기 분위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해요. 윌슨 대통령이 승전 대통령인데 전쟁에 이겼는데 물론 이제 국제연맹 참여하고 뭐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가장 문제가 된 건 역시 개혁 피로증 아니었나. 그리고 나서 미국에도 다시 보수의 시대가 열립니다. 대공황 시작될 때까지. 대공황 시작될 때까지 보수의 시대가 열리고. 20년간.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저렇게 전과가 많으시지만 뭐 이렇게 많은 나쁜 일을 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건설회사 사장님이고 저분을 대통령으로 하면 우리 경제도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요 분위기가 바로 1920년대 미국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1997년 분위기가, 2007년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얘기했던, 그러니까 사실 이제 후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뭐 굉장히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공통점은 좀 있습니다. 터먹. 예, 이분이 그 당시에 비슷하죠. 예. 이분이 그 당시 별명이 가장 위대한 엔지니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원더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손만 건드리면 모든 게 다 성공하고 막 이런 분인데 후보댐. 예, 댐도 만들고. 댐도 그렇고 하여튼 뭐 모든 일을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대공황이 터진 거죠. 그 재벌 문제 때문에 결국 터진 거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죠. 미국 경제활동 인구 셋 중에 하나가 실업자가 됐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끔찍했죠. 그 후보가 처음에 그 대통령 나올 때 모든 그 사람의 냄비에다가 닭 한 마리씩 주겠다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그걸 빗대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빈민촌에 사니까 그 이름을 후보빌이라고 그럽니다. 다 천막촌에 살고 후보빌. 후보 때문에 이제 빈민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조롱받고 이랬는데 분노의 포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우리 각하하고 이제 비슷한 처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분은 사실 굉장히 재계하고 원래 친했던 분인데 그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이건 뭐 대공황을 일으킨 주 범인들이다 해서 이제 칼을 대기 시작.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벌 친구들을 손보기 시작하죠. 루즈벨트 대통령 저는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많이 얻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재벌을 그 당시 미국의 기업 집단을 사적 사회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벌 쪽에서 루즈벨트 보고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산당이라 그랬거든요. 빨갱이라고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주의라면 니들은 사적 사회주의다. 프라이빗 소셜리즘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게 소수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총수 일가가 1% 지분을 갖고 있는데 99%를 능가하면서 저걸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냐 이게 도대체. 봉건적 지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까지. 그러니까 사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막 그 사회주의라고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루즈벨트는 나야말로 시장을 다시 복원하는 그러니까 민주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재벌에서 오죽 반발을 했겠습니까? 빨갱이 공산당부터 다 나왔죠. 난리법석을 치고 또 반시장주의 대법원이 또 전부 위헌결정 많이 했죠. 보수라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 위헌결정 내리고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결정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루즈벨트가 니들의 뭐라 그랬던가 그때 하여튼 불법 비리 저항을 환영한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전투 의지를 살려서 재벌 개혁을 하고 그런데 그 결과로 미국 유일의 4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윌슨 대통령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20년 후에 12년 후입니다. 정확히 12년 후에 그걸 가지고 이제 교훈을 삼아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재벌 개혁을 할 수 있었다. 저희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그래도 독일 사람보다는 똑똑한 모양이에요. 왜요? 독일은 1차 대전에도 지고, 예. 그러고도 제대로 못해서 그렇죠. 바이마르 공화국 때 초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맞습니다. 히틀러를 뽑고, 네, 맞습니다. 그 뒤에 또 2차 대전이 되고, 그 2번 패전을 하고, 그렇죠. 겨우 이제 그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예. 맞습니다. 기독교 민주당이 네, 이제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라인강의 기적도 이루고 보수 정당인데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한 번 전쟁에 이제 승전이고 더구나 패전도 아니고 그러고서 개혁을 했으니까 그 대공황이라는 이제 물론 예. 경제 면에서의 그 공황이 있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대공황이 미국발 대공황인데 그 당시에 네. 미국발 경제 위기가 세계를 덮칩니다. 네. 독일의 대응은 히틀러 체제로 재벌 체제를 강화하면서 정치적 독재를 하는 쪽으로 네. 대응을 했고요. 네. 예, 미국 경우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도 아래 뉴딜 정책을 해서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쪽으로 네, 그렇죠.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쪽으로 대응을 했고 이게 성공했죠. 네. 일본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응했다가 마찬가지로 패전하고 나서 그게 또, 메가더 사령부가 맞습니다. 재벌을 다 해체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겪어왔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쭌 것은 우리가 재벌 해체, 뭐 재벌 개혁 이런 얘기를 꺼내면요. 우리 정경련이라고 전국 경제사법연합회라고 네. 우리가 이름 붙여준 단체가 있는데 여기나 뭐 경총 이런 데에서는 반시장주의, 사회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더 험하게는 한나라당인지 뭐 새누리당인지에서는 뭐 무슨 공산당인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게 자본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똑같은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한 나라만이 그렇습니다. 네. 안정된 민주주의와 예. 번영하는 국민 경제를 가질 수 있었다. 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 사례를 여쭤본 건데요. 미국도 금산분리, 예. 그다음에 기업 결합된 기업에 대한 강제적 해체 네. 이런 조처들이 동반되는 입법이 전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지하고 같이 예. 그렇죠. 노동조합에 대한 권장 네. 그리고 서민복지 확대와 함께 네. 이 재벌 체제에 대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네. 산업자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의 강화, 그다음에 강제적인 기업의 분리까지 예, 포함하는. 예. 그렇게 예. 해서 이제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재벌 개혁을 할 때 그것만 단순히 보면 안 되고 이게 사회 구조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고 봐야 되는 게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 아까 제가 그 얘기한 그 최초의 여성 노동부 장관입니다. 프란시스 퍼킨스라고. 이 여자가 유일하게 이 4선 대통령 동안 임기를 같이 한 16년 동안 16년인데 이제 그 16년까지 중간에 대통령이 이제 병들어서 돌아가셨기 돌아가시니까, 때문에 예. 그때까지 퇴임할 때 그때까지 하여튼 이제 그 노동부장. 그래서 이분들의 목표가 뭐냐면 그때가 우리 지금 노동조합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벌을 견제와 균형을 해서 얘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 자체가 경제 내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밖에 떨어진 게 이게 OECD 최저죠.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저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맨날 세계에서 최고 강성 노조라고 얘기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웬만한 사람들 다 진짜로 그렇게 알아요. 그런 줄 알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 학자들 보면 야 이거 정말 허약하기 짝이 없는 노동조합이죠. 근데 재벌들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강성 노조에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돈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국민들과 더불어서 불행하게 살면서 왜 그러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독일로 이민 가지 않느냐? 이유가 딱 있는 거죠. 아까 쭉 말씀하신 여기만큼 것처럼 좋은 데가 어딨어. 딴 데 가면 재벌 못 하니까. 그러면 재벌 해체당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딴 데 가면 법에서 더 내야 되니까. 그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뭐 우리가 오늘 복잡해서 그런 전문적인 제도 같은 거 얘기하기 어려울 건데요. 무슨 제도를 얘기하면 정경련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 전 세계에 없는 제도다 그럽니다. 그 제 얘기가 그럼 그 제도를 한번 미국에 대입을 한번 해보자. 미국에 그거에 해당되는 기업이 하나라도 있나?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미 그게 다 고쳐졌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가 법이 없습니다니까. 예. 그러니까 모기가 없으니까 모기약도 없는 거지. 우리는 왜 모기약 뿌리냐? 모기가 있잖아. 우리는 재벌이 있는 유일한 나라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건 어디 가서든지 꼭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재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뇌를 당했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재벌 개혁을 하고 나서 50년대 되고 나서 부의 양극화가 완전 해소가 됐고요. 예, 70년 중반까지는. 예, 그걸 대압착 시대라고 이제 크루그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GM의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GM한테 좋은 것은 미국한테 좋은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 당시에 GM이 이제 단일 대기업이 됐고 그건 기업이 또 정경련에서 자꾸 아니 뭐 기업이 큰 게 무슨 잘못이냐. 이게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 얘기 했는가? 그 당시에 GM이라고 하는 게 세계 최고의 거대 대기업이 됐는데 이 대기업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지금 한국의 이런 재벌들처럼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러면서 그 GM이 돈을 벌면 노동자들한테 그대로 과실이 가고 소비자한테 과실이 가고 바로 이것이 주주들한테 가고.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다는 거죠. 우리 김태동 선생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 비슷한 기업들이 있긴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쁜 그 경영을 하고 그 법을 어기는 그런 또 탐욕스러운 재벌을 개혁하는 그 제도를 개혁하는 그 힘은 결국 정부에 있는데 그런 강한 정부를 누가 만드냐 하면 결국 나라의 주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루즈벨트 시대의 미국인만큼은 적어도 7, 80년 전에 미국인만큼은 우리 한국의 나라 주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도 충분히 잘 아실 거다. 지금 이 프로그램도 잘 아신다는 전제하는 거죠? 예, 그럼요. 그래서 청취자들이 더 지금 얘기하는 것도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은 더 좀 그 소감을 써주시기 바라고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한 표보거든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도 선거에서는 한 표고 또 우리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 알바하는 그 자녀들도 한 표인데 그 투표의 결과로 결국은 정권이 구성이 되고 거기서 재벌 개혁을 할 거냐 할 거냐가 되기 때문에 재벌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 그 정치에 이제 결국 민주정치가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그래서 충분한 정보가 유권자한테 주어지면은 재벌 개혁을 할 수 있는 강한 정권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선거 과정에서 재벌의 영향을 받고 그런 정치 세력에 의해서 계속 그게 A당이든 B당이든 정권이 되면은 결국은 재벌 개혁이 안 되고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아까 노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쭉 얘기가 과연 한국이 뭐 반도체 만드는 거나 뭐 자동차 만드는 거 지금 FTA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제조업에서는 그 미국과의 격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요. 네. 산업별로는 우리가 좀 앞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의식 또 어떤 그 진실에 대한 진실에 참여, 인식과 참여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는가. 미국 놈들 이 나쁜 점도 있지만 그 좋은 것은 배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 부분들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책들이. 그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홍종학 교수님 그 텔레비전 토론 나가셔가지고. 네, 100번 토론. 예, 그러니까 한나라당 한 분, 민주당 한 분, 또 우리 홍종학 교수님 또 이제 어디 한국 경제신문. 하여튼 뭐 재벌들이 돈 되는 그 신문에 어떤 분하고 언론인하고 네 분이 사는 걸 봤더니 3대1로 막 싸우시더라고요. 왜 3대1이 됐냐 봤더니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나오셔가지고. 새누리당. 새누리당. 아유, 참 헷갈린다. 새누리당. 막 재벌이 문제 있다. 개혁해야 된다 막 얘기하니까 두 분이 싸우더라고. 근데 제가 국회의원일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그런 경제신문 논설위원이 나오면 그분들이 한 편이었고 우리 홍종학 교수님 같은 분과 저 같은 사람이 한 편이 이랬는데 지금 뭐 이상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우리 편이 됐죠. 우리 편이. 근데 우리 통합진보당 경우에는 뭐 이정희 대표나
심상정 우리 대표나 우리 노회찬 대표나 다 재벌들하고 한바탕 하기로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이세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지금 재벌 정책이라는 게 나왔어요. 보니까 좀 네, 발표도 하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해법, 재벌에 대한 대책이 뭐며 그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됩니까?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하는 등 재벌 개혁 정책을 다듬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업종은 대기업의 점유율 한도를 현행 5%에서 1%로 낮춰 사실상 대기업의 진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벌개혁은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정책적인 걸 가지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전반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피아하고 거의 속성이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마피아 때문에 그래서 재벌 공부하다가 이 대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게 마피아 속성을 이렇게 보려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마피아가 성행하던 때는 언제냐면 1920년대거든요. 그런데 그 마피아를 결국은 이 기존에 있는 법 가지고 도저히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마피아를 때려잡는 법을 언제 만들었냐면 1970년에 만듭니다. 아유, 그렇게 늦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피아,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다 마피아한테 장악당하고 있으니까. 그 번도 받고 위협도 당하고. 마피아가 청문회에 서기 시작한 그때. 미국의 경우에는 재벌 개혁이 미국의 마피아 개혁보다 쉬웠다, 덜 어려웠다. 그런 말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재벌 개혁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의 비상 상황. 비상 상황에서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IMF 사태 때 하나의 좋은 기회였는데 저희는 그때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요즘 평가는 어떠냐면 저희 학자들도 아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혁의 방향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거의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제 이 마피아를 그렇게까지 해결하는데 7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마피아가 거의 이제 체포되지 않죠. 이미 그 전에 이제 마피아들은 다 체포됐다가 그냥 요즘 아까 말씀하시기를 3년형에 5년 집행유예 그게 이제 공식처럼 아마 미국의 마피아들도 되게 그렇게 해서 다 풀려 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재벌 개혁을 한다.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면 법만 가지고는 힘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법을 바꾸려고도 하고 또 이제 그 법 하에서 또 새로운 길을 또 찾아내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봐. 좀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은데 우리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잘 안 될 거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삼천교육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관리 대상이라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불행한 사람 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재벌 개혁 법안들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서부터는 이제 재벌들이 더 본격적으로 하겠죠.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출자 총액 제한제도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내에 출자 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정위가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풀어놓고 그다음 감독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다 발목을 묶어놓고는 이 시대 우리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다. 이른바 출총제가 폐지되면
당장 삼성, 현대차, 롯데 등 7개 대기업 집단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재벌이 저거 하면 꼭 망할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다시 제2법이 된다고 할지라도 재벌한테 거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오늘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걸 내일 팔란 말이냐. 예. 그러면 외국인이 와서 이거 그냥 우리 삼성전자 뺏어가도 좋단 말이냐. MN에 대상된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예기간을 한 3년, 5년 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정권이 바뀌고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또 국회가 사람들 바뀌고. 국회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어떤 재벌개혁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거 하면 뭐 망할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은 콧방귀를 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런 대부분의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유정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세게 그런 걸 하셔서 뭐 출자총액 제한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강제로 매각시키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포함한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강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그런 법을 준비 중이죠. 근데 그런 거는 아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통합진보당이 151석만 되면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도요. 그거 재벌 개혁할 때 그 당시 할 때 그렇게 쉽게 한 게 아니고요. 이분도 승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분을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여우의 그런 간교함과 그다음에 사자의 용맹함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우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기회를 보다가 그게 이제 반면에 시민사회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당 인기가 막 올라가고 시민사회 그 목사님들이 뭐 부 나눠국기 운동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이게 막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도가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또 실패하는구나. 개혁 세력이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이제 사자의 용맹함으로 칼을 들어서 우리 홍종학 교수님 정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태성 선생님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해법들 나오는 거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치에 기대를 합니다. 예, 작년 1년 동안 뭐 늦었지만 이제 이렇게 거리에 나가고 일반 시민들 여러 각계각층 만나고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이 저공비행 인기도 뭐 그 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SNS 이런 걸로 해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되고 이 유권자가 3천만이라면 3천만 분의 1의 힘이지만 그분들이 계속 네트워킹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년 전에 미국, 또는 2차 대전 뒤에 독일의 그 시민들의 힘만큼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한미 FTA나 이런 것에 그 독소조항에 걸려서 우리가 그런 제도개혁을 추진할 때 오히려 외세의 힘이, 미국 자본을 비롯한 그 외세의 힘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제가 지금 선생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태면요. 그러니까 이 한미 FTA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본과 외국 자본의 이해관계가 지금 합치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노동과 한국의 시민들, 서민들 이게 지금 서로 배치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선이 한편으로 한국 시민들, 국민들, 민중들을 한편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국적 자본과 외국 자본을 또 한편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전선이 그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누군가가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미 FTA를 되고 나면 재벌 개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꼭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굉장히 아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이 이제 희망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요즘은 미국에서 기업 범죄를 하면, 막 200년형 막 이런 거 때립니다. 그러니까 막 나이가. 정신형 곱하기 3년.
70살 먹은 이런 회장인데 거기다 대고 30년형을 막 때리고 앤론이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미국이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런 만큼 굉장히 기업 범죄를 근절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그렇게 기업이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가 있을 때는 마피아를 잡는 법으로 그걸 똑같이 범죄 단체 조직법.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들이다대면 이 범죄한 사람들이 다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다 동의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피아를 잡는 법이니까 이건 어마어마하니까 빨리 형 저기 하고 이게 협상해서. 미국에는 이제 풀리 바게닝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지금 한국의 재벌과 같은 문제가 없게 된 데는 그냥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상조 교수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됐던, 뭐 부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효력이 없는 이 집단소송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범죄 행위를 했으면 그걸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못하고 뭐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에 정찰제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면복권. 석 달이면 사면복권. 뭐 석 달은 아닌가요? 뭐 좀 있으면 사면복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요즘 보면은 한미 FTA를 이렇게 적극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식들이 퍼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퍼지고 있죠. 저는 마찬가지로 이 재벌이라는 게 이 법을 갖다가 좀 이렇게 법을 지금 제대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만들어도 또 선거 끝나고 정권 교체되고 좀 시간 지나면 언제든지 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까지 국회의원 여러 번 한 사람 같으면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재벌 관련된 법률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그런데 그거요. 개개인을 평가하기 어려워요. 국민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평가? 그러니까 그것을 안 되고 모든 국민들 개개인에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알아서 평가하라고 하는 엑스파일을 까주세요. 우선 엑스파일 그 까야 돼. 270개 남은 거. 그러니까 그거 깔려면 그냥 까집니까? 이렇게 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더 세부적인 데는 안 들어갑니다. 우선 보면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소위 출자총액 뭐 제한제도 부활 이래서 이제 재벌 기업들이 이제 계열사 막 늘리는 거를 조금 방해하는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요새는.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새로운 회사 설립해 놓고 자본금 조금 주고 그걸로 이제 뭐 증여세 내고 그런 다음에 합법적으로 다 해서 일감 몰아줘서 그냥 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는 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조처를 강화하고 처벌을 세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을 때린다든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죠. 민주당의 안들을 보면 되게 구조는 그냥 놔두더라도 이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많이 대책들이 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당은 이 방송이 자꾸 이제 통합진보당 광고한다고 어떤 분은 짜증 내시던데요. 트위터에 글도 올라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무료로 하는 방송인데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저희 한 돈 100만 원 들거든요. 저희 당도 힘들어요. 돈 때문만이 아니라. 돈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인은 자기 소속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정당의 뜻을 표현해. 과거에 보면, 이제 지금 통합진보당에서 낸 안은 구조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으면 지금 정점에 삼성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분이 보면 이건희 회장이 자연인으로서 1등이고 그보다 조금 적게 이제 삼성전자가 2등이고 삼성전자는 이재용 씨가 지배하고 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기업과 산업자본이 결합해 있으면서 전체 삼성왕국을 통괄하고 있으니까 일단 두 개로 쪼개자. 금융하고 산업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삼성전자가 지분율이 1등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이 제일 많으면 못 가지게 돼 있어요.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2등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니까 법인 중에 1등이라도 못 가지게 하는 이런 간단한 조항 하나 바꾸는 걸로 일단 금융 쪽과 산업자본 쪽을 삼성그룹 내에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지금 이제 이 10대 재벌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독립된 건강한 기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처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산업자본 내에서도 결합된 기업을 강제로 흩어놓을 수 있는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한 이제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 네. 당의 당론으로 내놨고 네. 그렇긴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 개개인, 정치인 개개인이 재벌 정책을 어떻게 표방했는지 알아보기 어려워요. 당으로 통째로 보자고요. 보면 과거 쭉 오랜 세월 동안 저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가 있을 때는 탑차에 돈 실어서 트럭대로 지하실로 넣어준 당이고요. 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렇게 차떼기로는 안 주지만 사과박스 정도로는 돈을 또 보험 들듯이 좀씩 줬단 말이죠.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나중에 2002년 대선 자금 밝혀진 거 보면 재벌들한테 온 돈이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은 밝혀진 것만 한 830억. 요 민주당 쪽은 한 100억. 그래서 한 8분의 1 정도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교사 공무원들 후원금 받아서 잡혀간 사람은 있어도 통합진보당, 진보정당은 재벌 돈 와서 문제된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확실하게 통합진보당만큼은 관리 안 되는 정당이다, 재벌들에 의해서. 이 점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서 관리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죠. 재벌은 엘리트만 관리합니다. 국회에서 재벌들의 앞잡이, 좀 쉽게 얘기하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간첩이죠. 네. 그것만 속관해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정당이 의석 점유율만 낮춰도 훨씬 재벌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강력한 그런 입법 활동들이 정책 활동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여태까지 온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새누리당까지 막 이렇게 그 재벌 개혁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 상태로 가다가는 제가 아까 굉장히 재벌 개혁 어렵다고 그랬는데 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기대가 되고요. 통합진보당의 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할 때 통합진보당에서 이렇게 그 강력한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해주게 되면 일종의 선거투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안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시민사회가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그걸 시민사회가 재벌 개혁이 지금 꼭 필요하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못 해갖고 안타깝게 여겼는데 요즘 이제 기회가 좋으니까 그렇게 대중들이 느껴서 압력이 있고 그때 이제 통합진보당이 앞에서 끌어주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 기적 같은 일이 또 우리는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역동적인 국가니까 한다면 또 확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 받을 때까지는 위기였는데 그 뒤에 국민들이 다시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때 그 열린우리당입니까? 그 과반이 됐는데 그때도 후계였어요. 그때도 뭐 재벌 개혁을 표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고 양극화를 좀 완화하는 그런 것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시기를 놓쳤고 또 제가 잠시 일했던 98년에도 조금 했습니다. 그 하나 얘기하자면 대마 불사를 그 신화를 깨트렸죠. 그래서 대우그룹이 부채 순위로 1, 2등을 다퉜는데 그 결국 좀 늦었지만은 더 98년쯤에 퇴출이 됐다면은 부채가 더 안 늘어난 상태에서 퇴출이 됐을 텐데 1년만 늦어지는 바람에 부채가 거의 2배가 되고서 이제 퇴출이 됐는데 그래서 공적 자금이 더 많이 투입됐지만 어쨌든 이 오바마 정권 하에서 2008년 그 미국의 금융위기 그 이후에 미국이 개혁하는 거에 비하면은 98년, 99년에 DJ 정부의 개혁은 그 둘을 비교하면 그래도 낫다. 아까 말씀하신 루즈벨트 개혁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 세력이 됐든 국민 의식이 됐든 아주 실망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에 중요하고 우리 자식들 생활에 중요하고 우리 남편 생활에 중요하다는 것.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정 전업주부들께서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일부라도 뭐 재벌을 우상화하는 뭐 드라마 같은 거에 빠지지 마시고 그 시간에 좀 진보 통합당에도 좀 통합진보당 응원을 해주시고 우리 저공비행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깔때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신 깔때기를 해주셨네요. 이 정도면 뭐 게스트 역할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모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벌개혁.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홍종학 교수님께서 이것이 단순한 경제 관련 법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리고 좋은, 어떤 법 개정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나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태동 선생님께서는 사실 국민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뭐, 재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포괄적인 주제로 거의 지금 2시간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 직전에 한 가지. 이제 그런데 정리하기 전에 우리 저공비행은 이제 쌍발기 작은 비행기를 이제 3사람이나 4사람이 타고 저가수로 운전을 하고 다른 분들이 이제 표적에 기총소사를 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방식인데 오늘 좀 분이 덜 풀렸다. 몇 군데 더 갈겨야 되겠다. 이게 남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노회찬 대변인부터. 아까 이제 법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어떤 강력한 정치적 계획이 힘들도 필요하고 저는 시민사회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 국민 개개인보다는 이게 이제 유행처럼 정권 초기에 또는 정권 교체기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게 되려면은 지속적인 관심과 힘의 결집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직장인들, 노동자들 또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헌법을 맨 처음 만들 때 1948년에 특히 이제 뭐 경제학자들 잘 아십니다만은 그 18조에 보면은 이익균점제라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놀랄만한 내용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그 읽어보면 재헌헌법이에요. 재헌헌법 18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가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임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임금은 비용이잖아요. 받고 난 뒤에 남는 성과 그 이윤이죠 사실은. 그것을 되게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는데 그것을 독점이 아니라 일부라도 일한 사람도 나눠 갖자라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으로 보면 이건 뭐 자본주의 부정하냐? 좌빨이야. 공산당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걸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이제 이건 나중에 5.16 나오고 나서 폐기되죠. 그렇죠. 그림 속에 떡처럼 있다가 5.16 나오면서 폐기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가게 됐느냐. 이거 들어가게 된 게 사실은 한국노총 있죠. 한국노총의 아버지인 대한노총. 대한노총의 삼촌이 뭐 독립촉성 노동연맹인가는 게 있습니다. 촉성회. 그게 사실은 이제 한국노총의 전신이라고 봐도 되는데 거기서 재헌의회 헌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노동계의 요구로 해서 9가지를 제출했는데 그 중에 1번, 2번이 뭐였느냐. 이 이익균전제하고 또 하나가 노동자의 경영창가였습니다. 특히 이 2가지는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둘 다 넣으려고 하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넣는 걸 용인하겠다. 당시 자유당 쪽에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넣은 게 이걸 넣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당시 대한노총이면 우익노조 아닙니까? 우익노동운동 하던 사람, 빨갱이 때려잡자, 이렇게 하면서 노동조합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요구가 이익균점제, 그리고 노동자의 경영창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하고 비교해보면 참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저는 특히 이 중에서도 노동자의 경영창가 문제에 대해서, 이 재벌들 회사를 내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하려고 이제 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달 때까지는 노동조합 만들면 안 된다라고. 그게 철학이랍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흙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직도 못 만들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국민은행을 보니까, 국민은행 우리 사주
예. 국민은행 이제 그 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전체 국민은행의 0.91%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주주래요. 대주주. 예. 네 번째 대주주. 그 전체 주식의 65%는 진짜 소액 주주들로 예.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인데 1%가 되면 사회이사를 한 명 지정할 권리까지 있는 것이고 0.25가 넘으면은 추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이사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이사를 한 명 제안하려고 열심히 모으니까 회사에서는 또 열심히 공문 보내가지고 중지하지 않으면은 불이익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싸움이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각하가 또 이렇게 사랑하는 또 주요한 모 대학 총장 이쪽 또 KB 지주에서 또 회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론 책임 있게 해결해야 될 부분은 정당이고 정치이겠지만은 워낙에 우리가 거대한 괴물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곳에서의 어떤 그 노력, 그리고 연대, 그 지속적인 어떤 그런 관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경영창가가 노동자의 경영창가가 주요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유일한 당이 통합진보당이라고 혹시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지금 아까 김태동 선생님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과 집주인 집은 그냥 있어도 집주인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건데 각하가 불쌍해요. 이럴 때 보면 재벌은 그냥 저렇게 있고 각하는 계속 바뀌는데 바지사 이제 임기제 바지사장 임기제 바지사장인데 참 재벌 총수가 관리 안 하는 분들이 모이는 당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관리를 못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소외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정상적인 재벌도 좋아하고 또 제대로 된 자본주의 또 제대로 된 시장 경제는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재벌 때문에 가짜 자본주의를 한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본주의면 1원이면 1표가 돼야 하는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표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재벌들이 주로 순환 출자를 해서 계열사들이 A라는 계열사가 B라는 계열사로. 근데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삼성카드예요. 삼성카드는 다시 에버랜드에 해서 지주회사 같으면 아까 미국에 그 문제가 될 때도 맨 위에 지주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고 증손자회사가 있는데 7대 손, 8대 손까지 있었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 지주회사가 나쁘지만 그래도 기존의 그 재벌보다는 덜 나쁘다 해서 이제 DJ 정부에서 열어줬죠. 그걸 열어줬어요. 원래는 그게 금지돼 있었는데. 근데 그 열어줬어도 LG나 이런 데 일부는 전환이 됐지만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는 아직 전환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다시 할아버지를 먹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가짜 자본이 막 생기는 거예요. 출자는 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그걸 좀 억제하겠다는 게 출자 총액 제한제, 출총제였었는데 그건 우리 각하께서 약한 건 아마 또 한번 죽이셨고. 순환 출자. 그래서 순환 출자를 통한 그 가짜 자본의 창출로 해서 소위 말하는 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소액 주주는 한 표, 그 행사할까 말까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는 심한 경우는 15표 이상, 15배 이상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가 A팀, B팀인데 재벌 팀이 있고 소액 주주팀이 있는데 재벌 총수팀이 있고 재벌 총수가 하나 퍽 차면은 15점이에요. 15골 들어간 걸로 되고 15점이에요. 이쪽 노동자 팀이나 소액 주주 팀이 차면 한 골 들어간 걸로 칠 때도 있고 근데 심판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한 골, 그걸 노골로 할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런 축구라면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 시장 경제는 공정한 그 게임을 해야 하는 건데 아주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가공자본이 창출되고 가짜 자본주의를 하는 이것은 결국 재벌한테도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한 경쟁력이 국내외 경쟁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당이 됐든 총액 출자 제한제로 묶는 것보다는 그게 해당되는데 뭐 순자산의 뭐 30%다, 40%다면 해당되는 재벌도 많지가 않으니까 좀 더 근원적으로 통합진보당이 주장하시는 거죠. 일체 순환 출자를 금지해야 된다. 금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말이 순환 출자지 지금 공정거래법에 수십 년 되고 있는 상호 출자. 그렇죠. 서로 맞바꾸는 그 상호 출자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죠. 주머니가 둘이 있는데 서로 바꾸는 거나 주머니가 3개, 4개 치고 이렇게 돌려가는 거나 A라는 주머니, B라는 주머니, C라는 주머니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나 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최소한 재벌의 양보를 받아내야죠. 당신들 가짜 자본주의를 할 거냐, 진짜 자본주의를 할 거냐. 불공정한 시장 경제를 할 거냐, 공정한 시장 경제를 할 거냐 그 문제로 해서 불공정하고 가짜 자본주의를 하는 재벌 총수들을 존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재벌들과 이렇게 힘들게 싸워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하는 그러니까요. 반국가 단체들이 반자본주의야 이거. 반체제 인사들이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치 말이에요. 이 좌파가 예비군 통지서 돌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기들이 예비군 통지서는 자기들이 돌려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고 상식이냐 비상식의 문제의 문제지. 이게 뭐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남은 청화를 다 쓰셨고요. 우리 홍성학 교수님.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아마 대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두바이 얘기를 엄청 했죠. 그럼요. 두바이처럼 쫓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이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무슨 아일랜드 쫓아가자 뭐 이런 얘기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두바이도 망했고 아일랜드도 망했잖아요. 제가 너무 한심해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또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두바이에 대해서 두바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저도 했어요. 두바이는 바이바이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얘기들을 하고 두바이 얘기를 한국처럼 많이 하는 나라가 있을까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걸 알았어요. EU 정상들이 모여서 유럽의 발전 전략을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이게 2000년에 리스본에서 모였다 그래서 리스본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는데 그럼 유럽 정상이 모여서 합의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 두바이 저 조그만 나라가 저렇게 이상하게 하는 것보다 여기 당연히 봐야 되잖아요. 이 리스본 전략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그래서 지식인들 만나보면 제 테스트가 그런데 리스본 전략 들어보셨어요? 우리 참여정부 때 그거하고 해밀턴 프로젝트하고 두 개는 꼭 하셨죠. 해밀턴 프로젝트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리스본 전략 없습니다. 이게 장관회의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렇게 조그맣게 사장돼 있죠. 딱 한 번 보고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EU 2020이라고 그래서 리스본 전략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2010년도에 다시 유럽의 정상이 모여서 리스본 전략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검토해보고 그래서 2020년까지 유럽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EU 2020입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책이 지금 수십 권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럼 국책연구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하면 안 되죠. 두바이 이런 거 해야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각하 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국책연구소는 두뇌 연구소 싱크탱크가 아니고 마우스 탱크예요. 이런 데 나오라면 아마 여기 섭외하기 힘들 겁니다. 또는 썬크탱크래요. 국가 주책연구소에 탱크가 다 가라앉아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거기 이제 보면요. 저희가 이제 보편적 복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가 했던 그 이상한 성장 정책들 이런 게 EU 2020 보면 그런 거 전혀 안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성장도 스마트 성장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그걸 이제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인클루시브 그로스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편적 복지라든가 이렇게 스마트한 성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두바이처럼 이렇게 톡원에 때려 넣는 이런 방식이 아닌 이런 것이 전 세계에 표준화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한국만 완전히 섬이 되어서 이런 중요한 얘기는 알려지지도 않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재벌이 얘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벌 얘기를 할 때마다 재벌 때문에 지금 우리 아까 이제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인식도 지배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좋은 길들이 있는데 그런 길 자체를 못 보고 있는 거다. 예. 이것을 요번에는 꼭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것만은. 예. 그런 생각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지금 조정관을 잡고 있지만 그냥 분풀이 삼아 기청소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진짜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좋은 방안, 외국의 사례 다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 분위기, 국민들의 인식, 김태성 선생님 말씀하신 국민들의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뒷받침이 돼야 과거에 재벌의 관리를 받던 정치인조차도 그걸 떨치려는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국민들의 인식을 제대로 일깨우고 정치인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19대 국회에서 지금 중앙지검에 있나요? 캐비넷 안에? 예. 그 270개의 그 안기부 엑스파일. 미림팀이 몰래 도청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 엑스파일 테이프. 일명 삼성 엑스파일. 예, 삼성 엑스파일 273개 중에 세 개의 일부 내용만 노회찬 우리 대변인께서 공개하셨다가 지금 재판에 정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와 있고요. 나머지 270개가 그냥 고스란히 캐비넷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공개할 수 있는 특별법. 지금 개인정보비밀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테이프를 전부 다 공개할 수 있도록끔 하는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발의해서 의결해서 실제로 그것을 다 국민 앞에 펼쳐보이고 우리 사회의 속사를 재벌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재벌 틀입니까? S재벌이 아니고? 그 한 군데만 보면 다 알죠. 예. 다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의 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가 실제로 평등한 법 앞에만이 평등한 사회가 아니고 돈을 무기로 사회적 특수계급이 모든 헌법기관을 뒤에서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신종 계급 사회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저는 사실 19대 국회가 반드시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궁금해 죽겠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재벌이 지은 아파트에 살고 아침에 일어나면 재벌 회사가 만든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또 그 재벌들하고 한통 속인 신문사가 보내주는 신문을 읽고 그리고 재벌 회사가 만든 버스나 이런 걸 타고 또 출근을 하고 소형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이렇게 아침에 눈 뜨고부터 밤에 잘 때까지 스포츠 경기를 봐도 재벌팀만 나와 사고 있고 단지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자질구레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골간 핏줄까지 모두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심각한 불안, 이 실체를 확인하고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 270개의 엑스파일의 공개가 정말 필요하다. 이 생각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더욱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법만 만들면 사실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법만 만들면 그리고 돼요. 국회에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야당이라서 다 될 문제는 아니고 정말 소신 있는 확실한 사람들을 당을 떠나서라도 많이 국회로 보내면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은 비워야죠.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비울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 자꾸 열지 않고 놔두면은 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상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을 제대로 처벌할 집행유예나 무죄를 할 게 아니라 그런 판사 검사가 아니라 제대로 현행법이라도 적용할 그 검찰 개혁 또 사법부 개혁이 있어야고요. 또 거기 비자금 많이 조성하고 금융실명제 위반했을 텐데 금융실명제라는 게 위반해도 처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재벌 총수가 됐든 다 그 금융실명제를 위반했으면은 법 앞에 다 똑같이 처벌할 수 있는 그 법의 강화. 금융거래를 그렇게 차명통장 이렇게 해도 처벌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시장경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평생 금융 못하게. 자기들은 시장경제 수호신이 아니라 시장경제에 뭐라고 해야 하는지 그 청취자를 하여튼 괴물이고 그 재벌 독재고 재벌 공화국도 아니죠. 재벌 독재죠. 왕국, 재벌 왕국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저공비행팀 손님까지 두 분 모셔가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악한 재벌들과 투쟁하느라고 2시간 동안 더운데 몹시 힘들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태동 교수님 또 홍정학 교수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노회찬 대변인께서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재벌들 떨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덜덜덜덜덜덜덜덜. 이 비행기 소리가 아니고 지금 재벌 떠는 소리입니다. 예. 자, 이 효과음을 끝으로 오늘 저공비행 제5회 재벌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 재벌들을 어떻게 해버려야 할 것인가? 멸종 위기의 재벌, 그들의 미래. 또는 방송을 모두 마치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이곳에 버텨 주시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